안녕하세요. 저는 최흥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거래처의 신용조사와 평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거래처의 신용조사하는 방법과 또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거래처 신용조사는 언제 할까요?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합니다.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스스로 거래를 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어떤 거래처에서.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대개 딴 데서 거래 안 하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딴 거래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거기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처음에 오면 겉으로 볼 땐 좋게 보입니다. 또 결제도 잘해주고요. 그래서 겉만 보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거래할 때 하셔야 되고요. 또 처음에는 이제 신용이 좋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신용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을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처에서 거래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주위의 평판이 좋지 않다든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신용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신용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재무적인 요인 또 비재무적인 요인, 공적 장부를 보고 파악하는 방법을 하는데 재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신용정보 라인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적 장부를 보고 파악해보는 방법, 그리고 비재무적 요인을 보고 파악해보는 방법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정보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신용정보 라인은 크레탑이라는 게 있고요. 또 키스, 크레포트, 이크레더블 이런 신용정보 라인들이 있어요. 이 제공해주는 회사는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나이스 DMB, 그리고 이크레더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가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그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홈페이지 내용을 보시고 하셔야 정확한 업무를 이렇게 접근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홈페이지를 보시고 그 업무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용정보라인에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우선 현금 흐름표라는 걸 분석을 해서 현금 흐름 등급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레탑의 예를 들면은 CR1부터 2까지는 거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3하고 4는 더 이상 거래는 하되 매출 제공 규모 있죠? 그걸 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 6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런 이제 그런 등급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모형 등급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트리플 A부터 D등급까지 등급이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조기경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경보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거래하는 거래처 있죠. 거래처를 등록을 시켜놔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거래처에서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연체를 한다든지 또는 딴 어떤 거래처랑 소송정보에 있다든지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을 한다든지 할 때 신용정보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시켜줍니다. 그게 조기경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늦은 거긴 늦은 거예요. 금융거래연체는 언제 하는 겁니까? 딴 데 거 견디다 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송정보에 있다는 것도 뭐예요? 이미 좀 어려운 상태에 와 있다는 거고요. 또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늦은 거지만 그나마 문 닫고 나서 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조기경보.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래처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 불이행자도 등재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돈은 한 3만 원 내지 10만 원 들어갑니다. 그 수수료를 내고 등재시켜 놓게 되면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딴 거래처에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압박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을 시켜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적장부를 통한 신용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60대 남자가요, 10명의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한 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10명의 여자들 나이는 그 남자분하고 보통 10살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집니다. 사기당한 거예요. 그 사기꾼들은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한번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분들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안 당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여자분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저는 평생 이쪽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추석에 좀 선물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주소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또 내가 김치를 한번 수술해봤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걸 내가 좀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주소를 알려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바로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 인터넷을 켜고요. 검색어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를 봤을 거예요. 그건 주소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공적장부라는 데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아까 더 좋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죠? 공적장부라는 데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된 회사인지, 또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 거래처로, 우리로 오겠어요. 우리 거래처에 사업장하고요, 대표자의 주소지 있죠? 부동산 등기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주식회사 같은, 자, 법인이 있죠. 법인은 우리 상법사법인을 제가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상법상의 회사법인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있어요. 대개는 유한회사랑 주식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나옵니다. 사업장 주소랑 대표회사 주소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래처가 개인이라면 사업자 등록 중에 보면은 사업장 주소지랑 또 집주소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주소만 알면 다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 예, 카드 결제되고 휴대폰 결제됩니다. 내가 무슨 꼭 홍보용 같네요, 그쪽에. 거기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거래처 걸 보니까 사업장이랑 대표자 집이 다른 사람 명의예요. 명의가요. 오늘은 이제 잘 살고 못 사는 건 다루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거래처의 신용을 파악하는 걸 다루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사업장이랑 대표자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거래는 할 수 있어요. 단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예상 매출금을, 매출 채권을 큰 금액을 깔아간다든지, 또는 너무 오랜 기간 돈을 못 받는 상태로 간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기 명의라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압류가 되었다가 말소가 되고, 또 경매 신청이 됐다가 말소가 되고, 또 가압류가 되었다가 말소가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건 있더라. 이렇다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말소가 되었더라도 또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거래는 할 수 있대. 외상 매출금을 너무 오랜 기간, 또 큰 금액을 가져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요, 우리 이제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들이 있어요. 채권자들이죠. 이런 사람 중에 무슨 파이낸스, 무슨 대부, 개인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거래처는 돈을 어디서 빌려서 일을 있는 건가요?
예, 제 상금융권이나 사채 같은 걸 이렇게 끌어쓴 이력이 있는 거예요. 말소가 되었더라도요.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거래는 하되 우리가 예상매출금 같은 것들을 큰 금액이나 긴 시간 끌어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용이 좋은 사람은, 신용이 좋은 회사는 금융기관을 자주 옮기지를 않습니다. 누가 자주 옮겨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 또 안 좋은 회사가 자주 옮겨요. 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좀 캐치가 빠르거든요. 그 신용이 좀 안 좋아지니까 대출 연장 못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애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죠? 을구에 보면 거기에 이제 금전자권 같은 걸 자주 옮기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금융기관을 자주 옮긴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그 보유기간이 긴 사람들이 비교적 신용이 좋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제 우리 신용을 보는 걸 좀 다뤄보겠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쪽 가운데 모래가 좀 빠져요. 근데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 나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 말만 듣고 그걸 사다 바르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저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요,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회사명만 알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 어떤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 상호명만 알면 돼요. 아까 머리 난다는 약 파는 회사도 회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명의 주소지를 보니까, 그 회사명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자,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의 이제 개념부터 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번이 있죠?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법인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이 있죠. 주소,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주식은 얼마를 발행했는지, 또 임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 기타 사항도 나오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요.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에요. 아까 그 회사요. 그리고 실제 경영자는 1963년생인데 50대 중반이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회사는 1981년생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경영자랑 뭐예요? 명의사의 경영자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 5천만 원에 실제 경영자랑 명의사의 경영자가 틀린다는 회사에서 나온다는 약을 내가 여기 사서 바르겠습니까? 머리 다 빠지려고요. 자기 명의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인데 그거는 신용이라든지 이런 데 하자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에서는 이런 걸 봅니다. 실제 경영자랑 명의사의 경영자가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회사가 어려워지는 걸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회사 안에서도요. 대표회사랑 자금을 담당하는 임원 있죠. 재경 담당 임원. 그리고 총무 담당 임원.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등기이사들이에요. 주식회사의 임원들이 다 등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 때 위험해요. 또 중소업체는 대표회사가 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운하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회사라든지 재경 담당 임원이라든지 또 총무 담당 임원. 이 등기사들이 바뀌었을 때 그때도 좀 그 회사에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공적장부 있죠. 이런 걸 보고 신용을 파악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이제는 우리 비대면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방문하던 회사가 있어요. 그 사장님이 머리가 요거만해요. 키가 저한테 여기 차요. 저는 그분한테만 옆에만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분이 저걸 잘해요. 누굴 만나러 갈 때 만나러 가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대학교 나오고 고향이 어디고 또 직장은 어디 다녔었는지 알아보라고 그래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알아와요. 알아오면은 그 사장님은 그때부터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해요. 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나 어느 대학교나 고향이 어디거나 또 직장을 어디 다녔던 사람 아는 사람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없다고 하면 쭉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이번 주에 시간 될 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나타나요. 제가 실패하는 걸 못 봤어요. 그분이. 우리나라가 꽤 넓은 것 같아도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 나타납니다. 그 사장님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회사의 신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그 사장님과 같이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게 비재무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조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식당을 찾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찾아가죠? 좋은데? 우선 스마트폰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소문 좋게 난 데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당가를 지나갈 때 사람이 달박달박한 데 있어요. 거기 가요. 썰렁하게 한두 명 있는 데 가요. 사람 많은 데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지역에 80년 된 전통의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요. 작년에 개업한 데 가요. 80년 된 데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우리 동네 제가 이제 사는 동네 식당에 갈 때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데 가요. 종업원들이. 아주머니들이 가면 인사를 해요. 또 오셨냐고요. 제가 단골이니까요. 그런 데 주로 가요. 자, 이제 이렇게 식당을 찾아갈 때 우리가 찾아가듯이 하면 되는 게 비재무적 요인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체에 대한 계략적인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사업력을 조사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래된 식당 간다고요. 오래된 식당, 전통용 식당 간다고요. 우리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데가 좋은 거예요. 아직 1, 2년밖에 안 되는 검증이 덜 된 거예요. 물론 오래된 데도 문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획차만 보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획차를 같이 보는데 일단 오래된 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가요. 제가 아까 그 방문하던 사장님 있죠? 키 좀 작다는 사장님 말씀드렸었죠? 그 사장님과 같이 어떤 거래소 사업장 간 적이 있어요. 그 사장님은 가면은 차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나, 또 공장을 잘 돌아가나, 게시판도 보시고요. 화장실도 열어보시고 오시고 직원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 다 보고 오세요. 그러면 캐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사업장에 갔을 때, 우리 거래소 사업장을 갔을 때 그냥 업무만 보고 오지 마시고요. 여기 거래소 괜찮은 데인가를 보고 오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나 회사에 대한 거는 주의평판이 중요해요. 주의평판은 동종업체 알아보시면 돼요. 동종업계 알아보시면 돼요. 인근에 동종업체 있죠? 거기 가서 알아보시면 다 얘기해 줘요. 그리고 종업원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가 좋다고 그랬어요? 오래 다니는 데가 좋은 거예요. 종업원들이 오래 다니는 데가 좋은 거예요. 안 바뀌는 데가 좋아요. 아셨죠?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가 좋다고요? 아까 사람 많은 식당 간다고 그랬어요. 많은 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같은 거 하시게 되면 거래처가 많은 데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우량한 거래처는 더 좋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거래처를 불량 판정 있죠?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선 인적 측면은 경영자의 평판이 좋지 않은데 문제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가 자주 바뀌는 병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법인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의사의 경영자랑 실제 경영자가 틀린 문제가 있어요. 또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는데 문제 있다고 그랬죠? 영업 측면은 경영자가 사업보다는 사업의 활동에 적극적인 이용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새 사업만 해도 어려워요. 딴 데 신경 쓰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거기 문제 될 수 있어요. 또 사업 경력이 얼마 안 돼요. 거기도 문제 될 수 있고요.
특별한 서 없이 주문량이 증가해요. 이제 고유부도 낼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거래처를 이렇게 늘려가다가 물량을 늘려가다 이렇게 부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자기도 뭔가 챙기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주문량 이상이 많이 늘어난다 할 때도 문제될 수 있어요.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담보 결제를 요청할 때 이럴 때도 문제될 수 있고요. 또 거래처가 자주 바뀐 문제가 되고 또 거래처가 적은데도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재산 측면은 생산 설비, 판매 설비, 재투자를 적절히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회사들 문제될 수 있고요. 대표자 거지가 타인명이에요. 타인명으로 돼 있어요. 친척명으로 돼 있어요. 이럴 때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급증하고 있고요.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급히 부동산을 처분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되었다가 말소가 된다든지 또는 경매 신청이 됐다 말소된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이력이 있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불량판이 그래서 한 두세 개가 넘어가면 거기는 불량해져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불량 판정이 된다 이럴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우선 물량을 좀 축소해서 채권 규모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권 증서 있죠? 채무 확인서라든지 채무 변제 계획서 드는 걸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또 가압류를 할 때 이런 명확한 서류가 있으면 상당히 좀 편하거든요. 물론 세금 계산서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받아놓으시면 좀 편합니다. 또 우리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죠. 받을 돈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수받아 놓은 거 있죠. 이걸 제일 처음에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겠지만 담보나 연대보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또 재산조사라고 법 좋지 않은 이런 후로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거래처를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신용정보 라인 등급이라든지 부동산 등급인본, 사업력, 또 사업장의 운영 상태, 또 종업원의 평균 운영수, 동력업계 평판, 조역을 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평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신용정보 라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점수는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A 이상은 5점 줘요. 또 BBB 플러스에서 AA까지는 4점이요. 그리고 B등급에서 B 플러스에서 BBB까지는 3점. 그리고 CC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2점. 나머지는 1점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점수를 매겨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종업원의 평균에서 10년 이상이면 5점 줘요. 7년에서 10년 사이는 4점, 5년에서 7년 사이는 3점, 2년에서 5년 사이는 2점, 밑에는 1점 줘요. 이렇게 점수 줄 수 있겠죠? 기준 만들어서. 그래서 점수가 정해지면 가중치 곱하기 점수를 곱해요. 그럼 그게 평점이 되는 거고 평점을 다 썸을 해서 5로 나눠요. 5로 나누면 그게 이제 100점 만점을 평점에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거래처 신용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한 근거를 가지고 앞에서 평가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여신한도로 운영을 합니다. 담보한도는 담보한도에서 주면 되는 거고요. 또 타소한도, 신용한도. 신용한도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평가 있죠.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담보한도나 타소한도 또 전제결정 한도에 또 더 금액을 신용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거래처의 신용조사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알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라고 제가 강의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실무에서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